남의 나라 역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냥 한국사를 공부하다 보면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이런 존재들은 그냥 한국 역사의 경랑 속에서 그냥 튀어나온 개인들인데 여기는 계속 아웅산 수치 얘기만 반복도 나오고 있고 어렸을 때도 아웅산 수치였고 뭐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왜 유독 이분이 혹은 이분만이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회자가 되는지 이런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제가 뭐 여기저기서 얘기를 할 때 아웅산 수치를 얘기를 하면 이분이 정말 딜레마다. 미얀마 정치의 딜레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웅산 수치는 가문 자체는 상당히 좋은 인물이죠. 그러니까 로얄 패밀리, 그러니까 아웅산 미얀마 군부를 만들고 창설을 하고 창군을 하고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아웅산 장군의 딸. 그러니까 집안 자체는 또 군부 그렇죠. 쪽이네요. 네. 그래서 군부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가.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겸 군부의 아버지. 아니, 실제로 아웅산 수치가 쓴 책들에 보면,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2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아버지의 후배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은 이제 그러니까 아저씨 삼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어렸을 때 많이 교류를 했다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군인들이셨죠. 그러니까 고위 군인들이었었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군인들 사이에서 뭐 자란 그런 인물로 봐야지 되는데 아웅산 수치는 뭐 일찍이 이제 미얀마를 떠났거든요. 15살 정도에 인도로 갔다가 이제 영국으로 가서 영국에서 옥스퍼드대에서 공부를 했고 거기서 이제 이 티벳을 연구하는 학자를 만나서 결혼도 했어요. 그러니까 트라이 이남 아들 2명이 있고 그리고는 거의 뭐 미얀마 국내랑은 거의 교류가 없었죠. 해외에서 이제 학자로서의 삶을 잠깐 살았는데 그 내용들이 미얀마 불교에 대한 연구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유지랑 아무 상관이 없는. 네,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했고 뭐 미얀마로 돌아왔을 때도 그 88년도 민주화 운동이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연일치라고 봐야 되겠죠. 민주화 운동이 촉발된 그 상황에서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러 왔다가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됐는데 89년도에 그 가택연금에 처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정당을 하나 그러니까 NLD라는 정당을 창당을 했고 그리고 89년도 이후에 2010년 11월에 자유에 몸이 되는데 그 21년 동안 15년 정도를 가택연금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가택연금에 있을 당시에 일기를 이렇게 좀 쓰게 되는데 그거를 일본의 모 신문사에서 원고를 입수를 해서 책으로 냈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애민정신, 위민정신이 뛰어난 그런 인물인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읽어볼 때마다 이분 정치인이 아니고 그냥 사회의 국가의 지도자, 아주 따뜻한 어머니 같은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렇지만 국제사회는 일단 이분이 1991년도에 노벨평화상을 수상을 했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특히 서구 사회에서 이 아웅산 수치를 민주화의 아이콘, 포로가 된 공작새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수사를 붙여서 거의 신격화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된 거죠.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미얀마에는 이 체제에 저항하거나 반대하는 어떤 인물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아웅산 수치가 혜성처럼 나타난 것이고 가문도 로얄 패밀리야. 그러니까 버마족의 99% 이상이 존경하는 아웅산 장군의 딸이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일시에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거의 손색이 없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택연금에 처해 있으면서 과연 어떤 일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리에 붙여져 있는데 몇 분들의 증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불교의 수행 이 윗바사나라는 수행이 하나가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두 분 다. 그렇죠. 우파니샤드, 예, 그 철학 인도의 철학이고요. 조사가 부족하셨는데요. 윗바사나라고 하고 현지어로는 윗바뜨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윗바사나 수행센터가 있어요. 그래요? 예, 미얀마에서 만들어진 수행 방법인데 저도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 육체랑 정신이랑 분리하는 거 있잖아요. 네? 유체 이탈이요? 유체이탈을 한대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자유로워진다. 네,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앉아서 참선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거의 정신이 이렇게 이탈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정신이 되게 맑으면 내가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런다. 그거를 제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여튼 그러니까 고수의 경지에 오르게 되면 그러한 수행을 했대요. 그리고
생활 자체가 승려처럼 4시 반에 일어나서 뭐 승려들이 보통 4시 반에 활동을 시작하니까 그렇게 말 그대로 되게 수도자처럼 살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동지들도 대부분 감옥이나 영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교류를 거의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해외에 많은 민주화운동가들이 나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과 연대도 거의 불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웅산수치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고 2012년에 이제 보궐선거를 통해서 제도권에 들어왔는데 국민들은 당연히 환호를 하겠죠. 아웅산수치가 등장하면 당연히 민주주의는 꽃을 피울 것이며 경제는 무조건 발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초자연적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로 국민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목격했듯이 지난 5년 동안 사실상 미얀마의 경제 성장은 이전의 군부 정권보다 더 낮았고, 그러니까 2011년부터 15년까지, 그러니까 우리 유사 민간 정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기보다 훨씬 더 낮았고, 국정 수행 능력도 전체적으로 떨어졌고. 좋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로힝자족 학살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2011년부터 15년까지는 그래도 친중화에서 약간 등거리 외교로 전환을 했거든요. 근데 아웅산수치 정부에 대해서 중국과 더 가까워져 버렸고. 그러한 예의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아웅산수치도 사실 광주 그러니까 5.18 상인가요? 평화인권상. 예, 평화인권상을 수상한 걸로 아는데 그것도 박탈이 박탈이 됐죠. 로힝야족 학살 예, 문제 때문에 반대가 하도 거세고. 예, 로힝자족 학살 문제에 대해서 박살이 됐는데 저는 그 상을 받을 때부터 이분한테 이런 걸 자꾸 줘서는 안 되는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언론이나 그리고 미얀마를 잘 모르는 아웅산수치를 잘 모르는 분이 봤을 때 이분은 되게 훌륭한 분일 수가 있겠지만 학자로서 공부를 하는 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과연 정치력이 있나? 행정 경험이 전혀 없는데 동지들과의 연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구심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5년 동안 집권하면서 민간 권위주의자라의 그러한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민간 권위주의자. 예, 민간 권위주의자.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웅산수치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인을 구속시키거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오늘 그 새로운 말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규율민주주의, 민간 권위주의자. 이게 한국에서 붙는 말이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뭐 그 민간 독재자라고 얘기하는데 독재자까지는 아닌 것 같고. 요거 조금 우리가 약간은 너무 평가를 박하게 하면 좀 그 미얀마 사람들한테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러니까 아까 아웅산수치가 민주화 운동의 상징처럼 떠오른 건 굉장히 이제 우연적 계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냉전 시대에 이제 그 지역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회주의를 겉으로 표방하면서 뭔가 군부가 집권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영향이 훨씬 더 강한 상태에서 서방 입장에서는 거기에 뭔가 교두보라도 만들어야 되겠는데 마침 말이 통하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마침 이제 박해받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어떤 역사적 정통성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서구 세계가 키운 측면이 있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진영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시기에 20세기 후반에 이제 신생 독립국가들, 아시아의 많은 독립국가들 중에서 초기에는 거의 대부분 다 정치가 민주주의냐 아니냐를 떠나서 인격적인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필리핀도 그렇고 뭐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뭐 인도도 그렇고 미얀마도 그렇고 2세, 3세 정치인들. 근데 사실 뭐 일본도 지금도 여전히 2세, 3세 정치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가 추상적인 이념과 국가 자체에 대한 충성을 하는 것이 훨씬 세련된 거라고 알지만 그래도 인간이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인물 중심으로 뭔가를 생각하는 것이 사실 피할 수 없는 한계고 숙명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미얀마에서 아직까지 아웅산 장군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영웅담을 전설처럼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딸, 그건 필리핀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인도에서도 다 그런 식으로 결국 부모의 후광을 입은, 심지어 거기에서는 남녀도 별 중요한 요소가 안 되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아버지 후광 효과를 분명히 입었죠. 그분의 딸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거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미얀마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그것이 한계인 건 분명하지만 너무 박하게 아주 후진적인 나라라고만 얘기하기에는
좀 뭐 사정이 있다 뭐 이런 말씀.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뭐 이렇게 후진적이다를 얘기하기보다는 특징을 이제 지적해 주신 것 같고, 근데 좀 비교해 보면 좀 흥미롭긴 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우리보다 높다 낮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물론 박정희 대통령의 신화라든지 그분의 딸 이런 이미지가 크긴 하지만 또 사실은 그 이미지가 형성되는 데는 소위 말하는 산업화 시대의 좀 구체적인 성과나 사회적 변화에 사실 기초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반대편으로 뭐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 같은 정치 지도자들도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 정치 스토리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라면 이 부분에서 좀 너무나 지나친 과거의 상에 좀 머물러 있거나 좀 비정치적인 요소 좀 크지 않나? 그런 정도로 좀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이번 사실 2020년 선거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공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202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웅산 수치에 대한 그런 평가가 아버지의 후광 효과 이런 것들 되게 높게 쳤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아웅산 수치가 45년생이에요. 연세가 상당히 많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들은 대부분 아웅산 장군의 딸이라는 그런 개념을 요즘은 거의 보질 않습니다. 대신에 어매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매수? 어매는 이제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아웅산 장군의 여식이 아닌 우리 국민을 이끄는 그냥 하나의 국가의 어머니, 국모 같은 그런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까 군부를 컨트롤할 시민사회가 아직까지 미성숙했다 뭐 약간 그런 고민도 있으신 건가요? 네, 네. 또 어머니까지 나오니까 약간 그러면 이제 아웅산 수치 사후를 우리가 미리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후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사회에 준비가 돼 있다고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적어도 아웅산 수치의 정치적 영향력이 지금보다 훨씬 떨어졌다고 가정한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상당히 제가 뭐 소극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아웅산 수치가 있으면서 후속 세대 양성, 그러니까 NLD라는 정당 내에서도 청년 당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한 그 후속 세대 양성에 상당히 게을렀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그 당의 지도부들의 평균 연령이 70세가 넘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40, 50대 된 청년 세대들도 우리가 뭔가 나서서 당 내의 내부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어른들이 미얀마는 유교는 아니지만 어른들에 대한 공경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강하고. 심하거든요. 우리나라 이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니네는 아직 주니어이기 때문에 우리 시니어들이 하는 데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스트 아웅산 수치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거의 구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사실 이번 쿠데타 이후에 시민들의 저항에서 보면 젊은 층들은 거리로 많이 나와 있지만 40, 50대들은 사실 거의 부재한 것이죠.